야, 2천만원대도 아니고 이제는 1,000만원대, 심지어 1999만원 같은 홈쇼핑 가격도 아닙니다. 1,300만원 아래인 신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비아디가 출시한 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름 모를 중국 브랜드가 아니란 점이 일단 크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비아디 같은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들은 이미 과도기를 거쳤잖아요. 예전에는 훈광 미니 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이런 가격이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아디가 어느 정도로 가격을 내렸냐? 그냥 브랜드 내에 있는 모든 전기차 가격을 싹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내연기관 차랑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그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의 1,300만원짜리 전기차가 주는 교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가형 전기차라고 해서 기대하고 찾아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막상 찾아보니까 오히려 비싸게 느껴질 때도 많았거든요. 1,000만원대로 출시가 됐대요. 그런데 찾아보면 트위지 같은 소형 전기차인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감흥을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평균 가격도 낮아질 텐데 예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비아디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1등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 판매량은 또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면서 주목을 받는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KGM하고 관련이 깊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비아디의 변화를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무려 100개 이상 되는 모델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고요. 70개 모델은 신형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사실상 브랜드에서 파는 제품들의 평균 가격 자체를 내렸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가형 전기차들도 포함된다는 건데 시거리라는 경영 해치백이 눈에 띕니다. 1인승, 2인승 하는 초소형 전기차 아니고요. 모닝이나 캐스퍼 정도 크기의 경차거든요. 기존보다 5%가 빠진 1,29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아디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침플러스, 얘는 세단인데요. 기존보다 20%가 빠져서 1,480만원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가 무자비한 가격이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아디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비아디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감을 제대로 못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갑자기 고급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고급화 전략은 특히 중국 회사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고급화 전략이라는 건 기반이 되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탄탄할 때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중국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말할 만한 건 아직 없잖아요. 비아디만 봐도 C 같은 차들이 고급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외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지잖아요.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대대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원래는 상하이를 비롯한 부유한 지역 구매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가 이제는 브랜드의 평균 가격 자체를 내리면서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시작한 거고요. 전기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던 저소득층 구매자들도 잠재 고객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할인 덕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시거리랑 침플러스의 판매량이 상위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은 워낙 파이가 커서 어떤 브랜드든 성공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흐름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과 같은 대중 브랜드들한테 위협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2차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걸 지금 비아디가 가장 먼저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비아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내연기관차도 보면 엔진부터 차체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사에서 직접 생산해야 생산 단가에서 유리합니다. 전기차 중에선 비아디가 이 체계를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팩부터 완성차까지 자사가 완전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회사, 이건 테슬라도 못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배터리를 우리 기업 제품을 쓰거나 아예 중국 CATL 제품을 쓰니까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원래도 내수 브랜드들이 강세였지만 해외 브랜드들이 침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비아디 덕분에 2차 가격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지 사실 이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도 가격을 더 내려야 내연기관차만큼 판매 점유율이 올라갈 테니 당연한 흐름입니다. 비아디는 전기차로 마진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얘네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사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도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통큰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포드, GM, 폭스바겐, 벤츠, BMW 등등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배터리 팩은 배터리 기업들 제품을 갖다 쓰고요. 초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또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뭐다 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또 구매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 된 건데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시간 벌기 수단이었단 말이죠. 예컨대 전기차를 7천만 원에 팔아야 마진이 남아요. 그런데 7천만 원짜리 해치백을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소비자들은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게 해줬고 회사는 보조금 포함 7천만 원에 차를 팔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전쟁을 심할 정도로 하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가 필요해진 거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았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 가격 좀 내렸다고 영업이익률이 확 꺾여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도 폭락하고 주가 폭락이 더 이상 지속되는 걸 방지하려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가 있어서 그나마 전기차 시장에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루시드나 리비안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너무 심한 판매 부진과 마진율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대 기업에 합병이 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자꾸 중국 전기차, 그 중에서도 비아디같이 큰 기업들이 공세를 별거 아니란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긴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여기서 타격을 입으면 어떤 기업이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무역 장벽이 무너지면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야야, 미국이랑 유럽이 아무렴 중국 전기차를 밀어주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 유럽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고 유럽이 중국 전기차 규제를 완화해 버리는 거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밀어주면서 중국 전기차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유럽도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자국의 이익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자동차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유럽 브랜드가 이미 많습니다. 벤츠, 르노, 볼보만 봐도 어떤가요? 당장 구글하고 애플만 봐도 유럽이 견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거의 중국 기업 수준으로 견제를 하죠. 과징금에 충전 케이블 규제에 온갖 걸 끌어들여서 미국을 잡습니다. 유럽도 어쨌든 특정 산업에서 미국에 밀리는 순간 타격이 크고 뒤에서는 또 중국하고 파트너 관계에 있고 유럽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건재합니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로7 기준도 예정보다 시행을 뒤로 밀어버리고 현행 유로6 엔진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2년 만에 엔진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중국 브랜드가 유럽 자동차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리차랑 연결돼 있는 르노도 보세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기차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미국만 믿고 우리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아도 된다. 너무 아니란 소리란 거죠.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 반강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정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완전 위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대응책이 없거나 돌파구가 없을 때를 진짜 위기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게 다행인 거죠. 우선 유럽은 최근에 발표된 것과 같이 하이브리드 차를 밀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차 브랜드들과 더불어서 현대기아차도 강세이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투트랙 전략이고 돌파구도 분명 필요할 거잖아요. 이건 소비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충전기 사업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종의 팀처럼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충전기 쪽을 보면 테슬라가 강세인 건 맞지만 테슬라만 강세인 것도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도 무서운 속도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동차 회사처럼 이슈가 큰 것도 아니죠. 예컨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 충전기 사업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시장을 잠식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각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게 문제인 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충전기 지원금을 늘린다, 충전기 보급 대수를 늘린다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품질 중국산 충전기들이 대부분이라 고장을 경험한 차주들이 80%에 달한단 말이죠.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초고속 충전기를 늘린다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나름 필살기를 꺼낸 거지만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맞춰 움직여주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왜 기업을 세금으로 밀어줘야 하냐고요? 그렇다고 도태되도록 방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왜 미국 정부, 미국의 각 주들이 테슬라의 충전기 사업을 법안까지 바꿔가며 밀어주겠냐 이겁니다. 이걸 왜 돌파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을 완전히 등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빈틈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약점은 브랜드 가치입니다. 얘네는 브랜드 가치만 보면 고급화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을 펼치다가 급하게 저가형 전기차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거란 말이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국 필요한 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을 비롯한 생활 루틴에서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 높여줘야 하고요. 가격 경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충전기도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충전기가 있어야 전기차를 살 거잖아요. 주유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쓰지 않는 동안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충전기 지원 사업은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개념의 충전소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주차장마다 충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여전히 보급 대수, 숫자 위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현대차나 KGM이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모두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죠.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싶으면 충전기 보급 정책부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구체화를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감하게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을 완화하던가요. 야, 이거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인 것 같거든. 내연기관 엔진 규제를 좀 완화해줄게. 물론 친환경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을 너무 옥죄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 벌어주는 동안 하이브리드 차라도 제대로 만들어봐. 정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지원 정책을 대폭 늘려줄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주던가. 현대기아차는 어떤 방향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KGM을 비롯한 비교적 작은 회사들, 부품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방향이 명확해야 선택도 과감하게 할 거잖아요.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GS나 SK같이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우리 기업 많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밀어줬으면 하고요. 가격 경쟁으로 중국 브랜드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독자적인 정책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